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20에서 최대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일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360원에서 1400원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분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또 깊은 대화도 나누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네. 짧았지만 너무 인상 깊었고 네. 제가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리치고를 가끔씩 이렇게 저도 봐요. 네. 굉장히 좀 부동산 실거래할 사람한테는 잘 돼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김기원 대표님이 지금 나중에 이렇게 못 뵐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는 온갖 뭐 하락의 물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걸 하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김기원 대표님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리치고 전문가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료고 비싸요. 1년에 이제 15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고급 서비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좀 김기원 대표만 쓰지 말고 좀 이걸 좀 대중적으로 좀 해라.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서 이제는 리치고에 이제 PC 화면에 가시면 요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그 전국에 대한 분석, 그 시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시 군구에 대한 분석. 그래서 모든 분석 데이터가 이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네, 무료는 아닙니다. 이제 월간 이제 아주 소정의 이제 이 구독료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어찌든 이제 저희도 무료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요. 네, 이거 이제 서버비나 이런,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공짜는 있지만 공짜 중에 좋은 건 없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줄 수가 없어. 우리는 공짜가 아니야. 맞아요. 유튜브도 돌리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시도 분석을 들어가시면 어디라도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서울을 한번 제일 궁금하니까 서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조금 아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제가 세팅을 4개월을 했고요. 지난 4개월 동안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한 개도 없네요. 하나도 없죠. 자, 왼쪽으로 누가 제일 많이 갔죠? 세종.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냐면 세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서울이네요. 서울. 그 다음이 누구죠? 경기도.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23년에 이제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단기 반등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 어디냐? 여기죠. 바로 세종과 서울과 경기 이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버티던 데가 충북인데 충북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즉 충북도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이제 통계 데이터의 기준이 리치고 시세인데 리치고의 시세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인공지능이 만든 이런 가격 통계 데이터고요. 매일 집계되는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1월 달인데 보통 1월 달이면은 11월 달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겠죠. 근데 저희는 1월 달인데 1월 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전국이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다 지금 매매가가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0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대체적으로 오르는 지금 상황이군요. 그렇죠. 전세가는 0보다 위에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최근 추세를 보면 어떻죠? 서울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1월 달에. 오르다 꺾인다. 그렇죠. 지금. 경기도도 꺾이고 있죠? 충북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거가 이렇게 전세값이 떨어지면 향후에 진짜 집값 하락폭도 진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최근에 지금 전세가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네. 데이터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집값은 빠졌고 전세값은 안 빠지다가 이제 전세값도 네. 밀리기 시작했다. 전세값도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일단 최근의 흐름, 가격의 흐름 데이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2차 하락을 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거품이 많은 곳을 제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서울은 자금이 20, 많게는 40%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요 바로 이제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내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이거를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지 대세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주식 시장에도 뭐 퍼나 PBR, PSR 이런 뭐 에비타 많은 이런 지표들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이런 지표들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게 된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 여기에는 집값, 사람들의 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대출을 껴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껴서 집을 샀을 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수준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를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부담이 없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0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150만 원리금으로 상환하면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부담이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요. 부담이 많은 거죠. 네. 부담이 많을수록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 부담 지수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빠진다면 부담 지수 좀 내려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소득이 올라가도 내려가고, 그렇죠. 그런 그 집값이 내려가도 떨어지고, 맞아요. 예, 뭐 그렇게 되는데 반대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매월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서 매월 보여줘요. 네. 자, 근데 요거를 보니까 서울이 얼마냐면 332입니다. 332가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그냥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 집을 사면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한 달에 33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요게 이제 코로나 때 역사적인 버블의 시기 얼마냐? 387. 네. 빠졌지만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251입니다. 네. 저점이 얼마냐면은 170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 안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그런 투자의 고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은 서울은 여전히 어깨다. 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에 팔아도 늦지 않다. 늦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0에서 40%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나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네.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야, 지금 요 몇 달만 견디면 돼. 네, 요 몇 달만 잘 참을 거야. 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내놔도 아예 안 팔려요. 내놔도 안 팔리고요. 네. 참고로 이제 저는 21년 고점에 제가 10년 한번 올까 말까 매도기에 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몇 채를 좀 팔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중에 정말 계속 가지고 가려고 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를 작년 10월 달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또 그때 2차 하락이 이제 올 거 같다라고 제가 데이터로 전망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 근거에서 바라보는 대로 저는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매도를 원래는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너무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들고 가면은 무조건 이제 나중에 이 어려움만 잘 지나고 나면 그렇죠. 좋아진다. 근데 왜 매도를 했냐? 네. 이유는 바로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그 채권 최고액이라 그러나요? 네, 네. 130%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경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했을 때 30에서 40%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채권 최고의 밑으로 떨어지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타일인데 더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지키자. 그리고 이미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매도를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출이 없었다. 그러면 떨어질 거를 알고도 저는 그냥 들고 갔을 거예요. 좋은 지역이니까. 좋은 지역이고 또 양도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서울 기준입니다. 20에서 최대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의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매매 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랑 한국은행의 이제 한국의 예금 금리를 비교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뭐든지 네네.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주식이나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되냐? 저는 예금 금리가 맞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예금 금리는 손해 볼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 비용도 없고 거기에다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를 주냐면 지금 이제 4%를 줍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월세 끼고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1.8%예요. 낮구나. 그래서 요 보시면 요걸 역사적인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빨간색이 ROI. 그래서 매매 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 수준이고요. 네. 요 파란색이 은행의 예금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2010년대 한 중반부터 2021년까지는 누가 더 높았죠?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이자보다 높았죠. 네. 네, 예금이자가 보시면 2%를 못 넘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21년 말. 제가 고점을 부르짖던 딱 21년 말부터 월세 수익률보다 은행의 예금이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취득세 내야죠. 네. 중개 수수료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또 종합부동산까지도 낼 수 있고. 네. 이거는 가만히 하나도 안 된 게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은행에다가 원금 리스크 하나도 없이 예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각종 비용을 넣으면서 월세 수익이 1.8% 받아가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요? 네. 그냥 예금이 훨씬 이익이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도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이다 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급 데이터인데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게 매도자 많음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다 최근에 내려왔죠.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최근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3년 이제 부동산 시장이 22년 연말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1월 3일에 특단의 정책을 꺼냈고 그리고 반등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23년에 단기 반등이 9월 달에 끝나고 10월 달부터 이제 2차 하락이 왔고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또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었냐면 신생아 특례 정책이 네.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아이만 낳으면 최저 1.6% 네. 라는 엄청난 초저금리를 5년 동안 혜택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네네.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이거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1억씩 더해서 1억 5천씩. 네. 그러면 양가 합하면 3억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네. 결혼하면서 자금을 취득할 수 있고 이걸로 또 집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은 제가 어떻게 전망하냐? 상중하저로 전망을 합니다. 상중하저. 네. 네네네. 상반기는 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 왜? 이런 정책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또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총선 전까지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뒤로 미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는 좀 괜찮고 하반기 또 본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때요? 그게 네. 매도자 많이 좀 줄었죠. 네. 그리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이거는 뭐 완전 바닥에다 아주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막대 그래프인 수급 데이터가 조금 지금 살짝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역시 정책이 또다시 이거를 지금 살짝 시장 상황을 지금 조금 좋게 만들고 있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오래 가기 힘들다. 네. 그래서 저는 한 4월, 5월만 지나고 한 6, 7월서부터는 진짜 이제 본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게 저는 2차 하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그래서 집값이 여기서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네. 정책적인 그 대안 정책, 그 부동산을 받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언제 사람들이 움직일 거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도 양도 차익 비과세,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면 네. 그때 무조건 사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 집값이 오른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번에도 이제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대책들은 이제 신규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를 뭐 사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이 좀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거는 지금 힘들어하는 이제 일부 시행사나 건설사들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정책들인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안전진단 없이 30년 이상만 되면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근데 사실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떡밥을 조금씩 지금 던져주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확 바꿀 수는 힘듭니다. 이거는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요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요는 실수요가 있고 투자자 수요가 있어요. 투자 수요. 네. 자, 근데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 론이나 신생아 대출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입니다. 네. 근데 실수요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자, 요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주네요. 계속 지금 줄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4천 건이 못 넘는 거래가 언제부터 이어졌냐? 2021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있었을 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4천 건 밑으로 이때가 거래가 제일 없었는데 네. 이때도 보시면 4천 건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무려 22년, 23년, 2년 한 반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대세 하락하다가 대세 상승하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 터지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걸 보시면, 자, 이것도 부동산하고 주식이 너무 똑같은 건데, 자, 14년, 15년 보세요. 자, 거래량이 고점이 이렇게 줄어들죠. 네. 그러다가 고점이 축축하면서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14, 15년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닥 찍고 올라갔다. 네. 거죠. 네. 이게 대세 상승장이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지금 어때요? 자, 이것도 이 거래량도 정부가 억지로 만든 정책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터진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 완전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봐도 지금은 절대로 대세 상승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이 거래가 언제 터질 거냐? 네. 자, 그럼 과거에 이런 거래를 만들었던 게 뭐냐? 네. 바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지금의 이제 2차 하락이 본격화돼서 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아마 먼저 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여러 채 사면은 세금을 중과해요. 네.
많이 냅니다. 최대 취득세를 10% 넘게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사면 1,000만 원, 10억짜리 사면 1억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거가 먼저 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카드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카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양도세, 비과세 카드까지 나왔다. 네. 그때는 뭐 하셔라? 무조건 매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셔야 된다. 네, 이거 기회 놓치면은 또 몇 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진짜 사실 이런 얘기 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쟁자가 많으면 그렇죠. 나한테 불리하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보라는 것도 희소성이 있어야. 예. 근데 이제 사실 또 공부만 좀 많이 해보면 누구나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때 심리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안 달라붙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야. 주식하고 똑같아.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고수들은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20년 초를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 기회니까 사셔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기훈이 언제 기회 온다고 이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은 제가 보니까 다 비슷해요. 자,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저는 부동산으로 바꿔보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가 아니면 사지 마라. 자,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제 온다라는 거고 그 정책이 나오면 이거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시장 분위기는 어떨 거냐? 아마 난리가 났을 거고요. 그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르냐. 아마 이런 얘기, 비관적인 뉴스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김기훈 대표께서 아까 이제 점심 먹고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정기적으로 저희 나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여기 꾸준히 보십시오. 그러면 찬스가 나오면 제가 또 옆에서 저도 주식쟁이니까 이 타이밍, 고전 타이밍은 제가 잡으니까 같이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아예 또 우리 증시각도비 우리 대표님을 제가 또 뵙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굉장히 이제 진솔하시고 소신이 있으시고 또 이제 무엇보다 뭔가 어떤 시청자, 내가 이런 촬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영상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으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채널이 정말 저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약 하나만 열심히 일조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생겨야 뭔가 진짜 흐름이지.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어디 노도광 지역 어디가 막 40%가 고점 대비 40%가 빠졌다. 이런 거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뉴스가 아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시죠. 자, 일단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이제 노도광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구 분석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일단 PIR이 어디가 제일 낮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제일 낮은 곳이 도봉구랑 노원구네요. 일단 노원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강남의 주택구입부담지수예요. 714. 714. 700만 원 낼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없죠. 근데 이게 저점이 얼마였냐? 318이에요. 저점도 300.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네요. 반토막. 지금. 아까 딴 데 서울 평균 170, 150 나올 때 강남도 그럼 150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원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그럼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자, 참고로 요게 이제 서울의 시 군구별 플라워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서울도 왼쪽으로 다 빠지고 있죠? 가격은 전 빠지고 전세값은 조금씩 다르네요. 전세값은 아예 초장부터 빠진 지역이 있고, 오르다 빠진 지역이 있고. 여전히 또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종목은 오르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강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 건요, 정말 많이 틀립니다. 네. 야, 노원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아까 강남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꽤 높네요. 이번에 역사적으로 안 오는 고점을 한번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이한 이벤트 때문에 모두가 미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3이고 평균이 140이고 낮았을 때가 100이 안 됐네요. 100이 안 돼. 와, 거저네요. 거저죠. 근데 이런 시장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는 단일 지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이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고평가 됐다가 저평가 됐다가 고평가 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지표가 바뀌는 첫 번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 지표가 좋아지겠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어떤가요? 아, 자영업자 어려워요, 지금. 진짜 쉽지 않죠.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창 총재가 금리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득이나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지표는 이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봐도 이렇게 봐도 정말 노원구가 많이 떨어졌지만 노원구가 최대 17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1.4배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아요. 역사 평균은 9.4.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10배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낮았을 때는 7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적인 세상 아닐까요?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좀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이 코로나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일침을 한번 가야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아파트가 코로나 때 10억 갖고 우리 아빠가 20억 갖고 30억 갔어. 다시 또 거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돼요. 그런 가격은 우리 평생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노원구 아파트가 15배를 넘는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아주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야, 그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코로나 시기처럼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그렇죠?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과연 그런 일이 우리 생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또 그루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예전 같은 초저금리, 저금리 시대 끝났다. 다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수준에 돈을 그냥 갖다 퍼붓는 그런 뭐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가격은 오기 힘들다. 이런 버블은 두 번 다시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노도강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제는 사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또 데이터를 봐도 많이 빠지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는 그래도 한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여전히 평균이 안 되네요. 아직도 높다. 아직도 높다. 예,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일단은 뭐 느긋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앞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정책이 나면 이제 거래가 터진다는 건데, 그럼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가 안 터지는 겁니까? 안 터지죠. 왜냐하면 수요를 말씀드렸지만 실질 수요만 지금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들이 그것도 2030 세대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월 말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DSR이 뭐냐면은 자기가 소득이 얼마인데 이 소득에서 내가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400만 원까지만 지금 빚 갚는 데 써. 500만 원 빚 갚는 데 써. 이게 DSR이거든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 말 딱 들어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스트레스를 주겠다라는 거고, 통상 본인의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들어요.
자, 대출 한도. 대출 한도가. 그럼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많은 사람 한국에 얼마나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뭐 2030이나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쪽으로 지금 풀어주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40대 50대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을 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봐야 부동산 가격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이 되는 사람이 없죠. 없죠. 불가능한데 거의 손가락으로 셀 건데 그렇죠. 자기 연봉으로 다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한국 네. 현재 상황에서는 없죠. 네. 그 모든 지표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2월 말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되고 또 총선도 이제 4월 이제 끝나고 그럼 이제 지금 PF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금 5월까지 다 밀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슬 뭔가 저는 문제가 좀 될 거고 또 PF 문제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은 PF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진짜 2차 찐하락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PF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치. 왜냐면은 입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PF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브릿지가 그동안에 그렇게 문제인데. 네. PF는 과연 문제가 없을 거냐. 근데 만약에 돈 없고 이제 도저히 그 잔금 50% 치를 능력이 안 되면 배째라 이러면서 못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자만 부담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PF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건강한 PF라고 할지라도. 네. 많은 아마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또 심지어는 지금도 이제 상반기 1, 2분기에 지금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데이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러다가 또 코로나 때처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김기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좀 믿어보시고 딱 1년만 참아보세요. 네.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고 그리고 바닥이 이게 부동산 된 게 시점이 길잖아요.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바닥 찍고 그냥 금방 몇 개월 만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바닥을 쭉 긁었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징후. 패턴이 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급락이 나타나면은 단기간에 반등이 꽤 나올 거고요.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등을 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4년은 일단은 하락으로 정해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럼 바닥이 언제일 거냐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25년 하반기, 26년은 봐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24년 연말이나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꽤 많은 지역들에서 저는 투자 기회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급락입니까? 최저 20에서 서울 기준으로 최저 20에서 최대 40. 그리고 일부 지방은 10에서 20. 왜냐하면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빠진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에서 20,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거품이 많아서 한 20에서 40%. 아니, 20에서 40% 빠지면 은행들이 휘청거릴 텐데? 20% 이상 빠지고. 40% 빠지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30% 딱 찍었으니까. 한 번 박살 났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다양한 데이터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게 급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를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죠. 서울은 실거래가 22% 하락했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지방에는 50에서 많게는 60%까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환율이 1,400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주식도 급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일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360원에서 1,400원 이걸 돌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부동산 그리고 그냥 돌파했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만약에 계속 논다. 네. 그러면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찍는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환율을 정말로 주목해서 좀 오래 보시면서 네. 저는 좀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은 국내형이고 환율은 대외인데 왜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말씀하시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절대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한국은행에서 환율하고 뭐 금리하고 환율하고 별로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그 작년 재작년에 한국은 1,350원 이상에서 엄청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 안 내려오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환율이 오르는 그거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급락은 최근까지 하면 3번이었어요. 한 번이 IMF 때고요. 두 번째가 금리 위기 때고요. 최근이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유는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나는 2020년 하반기입니다. 22년 하반기, 23년 초. 자,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환율이 계속 올랐어요. 그 강도는 다르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24년에 부동산 시장이 이 하락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거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저는 대변수로 주요 변수로 저는 달러 원 환율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 지금. 야, 집값이 떨어져서 환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은 일단은 제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수록 금융권의 문제가 점점 커지니 한국에 대해서 봐서 쟤네 부동산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에 대해서 좋게 베팅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IMF나 뭐 여기저기서 한국의 경제를 이해가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채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상황이 자칫 악화됐을 경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그냥 나가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럼 달러를 좀 보유하는 그런 일부 자산에 한해서 그런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섣불리 지금 뭐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럴 시기는 절대 아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김기현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고 딱 1년만 참으셔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얘기 있어요. 자, 뭐냐, 신생아 대출이 굉장한 혜택이에요. 그리고 그 신혼부부한테 1억 5천씩 해서 3억까지도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이 그 전략들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올해 초보다는 올해 가을, 여름, 가을, 연말 정도가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 정도, 5년 동안 1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자로만.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허리 밑에서 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다. 그러면 저는 이 정책들을 활용해 써도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를 지금 쓰지 마시고 최소한 일단 6, 7개월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허리 밑으로 좀 떨어져서 그때 그 정책까지 쓰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1억 5천씩만 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증여세도 이제 누진세인데 1억까지는 과세 표준 기준으로 1억까지는 세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자진 신고해서 미리 세금을 내면은 또 10% 깎아져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럼 1억 5천까지는 세금 한 푼 없죠? 여기에 1억을 더해도 900만 원밖에 안 900만 원. 그러면 2억 5천을 내가 증여를 하는데 세금이 9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는요.
이거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한 사람 앞에 2억 5천, 한 사람 2억 5천, 합하면 5억. 그리고 여기에 신생아특례나 이런 것까지 잘 하면은 엄청난 내 집 마련의 조르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이 카드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특히 이제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부담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아, 사실 너무 부러워요.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혜택입니까? 네. 다시 뭐 이걸 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미 뭐 부동산 많이 가고 있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또 네.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네. 요 얘기 안 했는데 요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자,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세 상승론자예요, 저는. 네. 네. 근데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네. 데이터를 봤을 때 눈에 보이고요. 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왜 제가 부동산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냐? 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량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예. 자, 기본적으로 돈의 총량인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죠. 그렇죠. 자,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에 대한 총량은 늘어나나요? 땅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고 네. 건축물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축물은 낡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뭐 놀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하는 새로운 건축물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랑 부동산이랑 바꾸는 건데 하나는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총량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계속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요거를 제가 요 차트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게 시중의 M2 통화량입니다. 네.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예. 그래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아파트 시가총액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통화량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거고 네. 지금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던 거고 네. 평균이 117입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보다는 아파트 시가총액이 좀 높다.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좀 벌어졌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비슷해지는 거고 앞으로 인구가 줄건 뭐하건 통화량은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주식도 가는 거고 네. 부동산도 대세 상승하는 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뭐 가을 연말이나 내년에는 비관론이 아마 시장을 엄청나게 지배할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 통화량의 힘을 믿으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괜찮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들이 편안해하고 조마조마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 할 때는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남들이 이제 끝났어, 네. 이제 망했어 맞아요.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 어떤 비관론을 뚫고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자 네. 하는 게 우리 김기현 대표님 말씀이시고 여러분이 비관론에 빠질 때 나오셔가지고 비관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여기 나와주셔서 네. 얘기하시기로 오늘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